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거실 창문을 통과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앉아 있는 평화로운 순간. 그런데 머릿속에는 차가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일 아침, 나는 과연 무사히 눈을 뜰 수 있을까? 다소 비극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수십 년간 진료하며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이런 불안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건강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을 뒤흔드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날도 평범한 진료였습니다. 76세의 한 어르신이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꾸준히 걷고 식습관도 의사가 권한 대로 지켜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 동안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혈압이 들쭉날쭉하며 쉽게 피로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식습관을 자세히 묻자 어르신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올리브유를 먹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좋은 걸로만 사죠. 그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또 하나의 깨달음의 순간을 마주한 것입니다. 문제는 올리브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라벨만 믿고 안심합니다. 그러나 원산지, 보관 상태, 조리 온도 같은 중요한 요소들은 무시합니다. 그 어르신은 올리브유를 부엌 선반 위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두었습니다. 병 뚜껑은 늘 반쯤 열려 있었고 요리할 때마다 다궈진 팬에 바로 부어 고온에서 볶거나 튀겼습니다. 그분에겐 10년 넘게 이어온 당연한 습관이었지만 제 눈에는 건강을 갉아먹는 조용한 범인이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하자 어르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제야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까? 그 질문은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강 지식은 상업적 이유나 무관심 속에 묻혀버린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 사는 한 할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역 강연에서 올리브유 사용법을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사용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다고 합니다.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병을 꼭 닫고 고온 조리 대신 샐러드나 저온 요리에만 사용하셨습니다. 석 달 후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30% 가까이 내려갔고 무릎 통증이 줄어들어 밤에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전화를 끊으며 다시 느꼈습니다. 단 한 번의 올바른 정보가 한 사람의 남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음의 순간은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다고 믿어온 습관이 오히려 몸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찾아옵니다. 저는 그 순간 환자의 눈빛이 혼란해서 결심으로 바뀌는 것을 볼 때 그 어떤 약을 처방할 때보다 더 강한 의미를 느낍니다. 이 이야기는 제 가족에게도 해당됩니다. 제 할머니는 평생을 건강하게 사셨지만 부엌 창가에 기름을 두고 쓰거나 튀김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바꿔드리고 매일 아침 올바른 방법으로 올리브유를 드시게 했을 때 할머니의 활력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98세가 되어서도 직접 장을 보고 요리를 하시며 증손자의 결혼식에 당당히 참석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잘못된 믿음이나 부주의한 습관이 쌓이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유처럼 건강식의 대명사로 알려진 식품일수록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깨달음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건강을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어떻게 먹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병을 예방하는 길은 병원 처방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엌의 작은 디테일 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한 숟가락의 올리브유가 올바른 종류와 방법,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맞춰 섭취된다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조용히 몸을 해치는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이 진짜 올리브유의 세계로 안내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잊혀진 진실에서 시작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건강 공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진실 중에는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올리브유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리브유를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믿지만 실제로는 그 믿음의 절반 이상이 오해와 잘못된 정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의도치 않게 몸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좋다니까 그냥 먹는다는 태도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올리브유가 혈관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큰 컵으로 마셨습니다. 석 달 후 그는 복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실려왔고 진단명은 급성 췌장염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습관에 빠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진짜 정보와 마케팅 정보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단어만 보고 무조건 건강하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엑스트라 버진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고 가짜는 종종 다른 값싼 기름과 섞여 있습니다. 이런 제품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올레산과 폴리페놀 같은 핵심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산패된 기름 성분이 몸속 염증을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환자들에게 각자 집에 있는 올리브유를 가져오게 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 절반 이상이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병은 화려했고 라벨은 그럴듯했지만 안에 든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문제는 이 차이를 구별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조리 온도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올리브유는 프라이팬 위에서 160도 이상으로 가열됩니다. 그 순간 올리브유의 장점은 사라지고 해로운 물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러 번 재가열된 올리브유는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비싼 기름이니까 버리면 아깝다는 이유로 같은 기름을 반복 사용합니다. 이쯤에서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쓰고 있는 올리브유가 진짜인지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그걸 제대로 쓰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한 번도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리브유를 단순히 음식 재료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약처럼 섭취 방법과 조건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특별한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좋다는 말만 듣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서울에 사는 한 할머니는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올리브유를 사서 사용했지만 1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그분의 사용법을 듣고 난 뒤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그분이 쓰던 것은 진짜 엑스트라 버진이 아니었고, 둘째, 매번 뜨거운 불 위에서 조리했으며, 셋째, 병을 부엌 창가에 둬서 햇빛에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효과를 낼 수 없는 방법을 쓰고 있었구나. 그리고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올바른 제품을 선택하고 저온에서 조리하거나 샐러드에 곁들이게 한 지 한 달 만에 관절의 뻣뻣함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3달 후에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고, 6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찬 표정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정보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올리브유를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올리브유를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잊고 사는 진짜 진실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이 잊혀진 진실을 하나씩 풀어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수십 년의 경험과 수천 명의 환자 사례에서 걸러낸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5년 후, 10년 후에 분명한 건강 격차가 생길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그 차이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건강에 관한 이야기는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눈에 보이는 변화와 실제 사례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그리고 수치로 증명된 사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왜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이명수 어르신은 15년 동안 콜레스테롤 약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드셨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300을 넘었고 의사들은 늘 심근경색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양사인 딸의 권유로 올리브유 사용법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첫 달에는 아침마다 공복에 한 스푼의 올리브유를 먹고 점심에는 신선한 토마토를 곁들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콜레스테롤 수치는 200 아래로 내려갔고 6개월 뒤에는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병원 의사들도 놀랐지만 정작 어르신 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작은 습관을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몸이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제주에 사는 박영희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진통제와 물리치료로 버티던 중 저는 그분에게 그리스산 코로네이키 품종의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며 절대 고온에서 조리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 뻣뻣함이 눈에 띄게 줄었고 6달 후에는 가벼운 등산도 가능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바깥바람을 쐬며 걷게 될 줄은 몰랐어요. 대구의 최병철 어르신은 협심증으로 수년간 가슴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올리브유와 토마토를 함께 섭취하는 방법을 권했습니다. 토마토 속 라이코펜과 올리브유에 올레산이 만나면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는 강력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언이었습니다. 2달 뒤 어르신은 더 이상 밤중에 가슴 통증으로 잠에서 깨지 않았고 산책거리가 이전보다 2배 늘어났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작지만 올바른 변화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올리브유를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습관 조언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경험이 결합된 확신입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진행된 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아침 공복에 한 스푼씩 올바르게 보관하고 적절히 조리한 그룹은 잘못된 제품을 쓰거나 고온 조리한 그룹에 비해 혈관 탄력성이 평균 40% 향상되었습니다. 염증 수치는 평균 30% 낮아졌고 콜레스테롤은 평균 51gdl 감소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 뒤에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질입니다.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차지 않는 기쁨, 손주와 공놀이를 할 수 있는 여유, 친구와 함께 먼 길을 걸을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심코 하던 습관을 버리고 검증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단순히 좋다는 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 앞으로 여러분께 제가 전할 이야기는 단순히 먹어라, 마셔라가 아닙니다. 어떤 원리로 몸에 작용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저는 모두 알려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삶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에는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의 경험과 과학적 근거가 쌓여야만 완성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황금 규칙이라고 부르는 올리브유 사용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규칙은 단순히 좋은 걸 먹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먹는 이유와 방식, 그리고 몸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모두 고려한 결과물입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유의 품질입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단순히 색과 향만으로 판별할 수 없습니다. 품종, 재배 지역, 수확 시기, 압착 방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과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스페인산 피쿠알 품종이 특히 좋습니다. 올로칸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관절염 환자에게는 그리스산 코로네이키 품종이 효과적입니다. 이 품종은 항염 효과가 강하고 특히 폴리페놀 함량이 높습니다. 당뇨 환자라면 이탈리아산 프란토이오 품종이 혈당 조절에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섭취 방법입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올리브유는 약처럼 드셔야 합니다. 아침 공복에 한 스푼, 이것이 기본입니다. 위가 비어 있을 때 올레산과 폴리페놀이 흡수되는 효율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토마토나 마늘, 견과류를 곁들이면 상승 효과가 나타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올레산과 결합해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주고 마늘의 황화합물은 항염 작용을 강화합니다. 견과류는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오메가3화 항산화제를 보충해 줍니다. 세 번째는 조리 온도입니다. 올리브유는 160도를 넘으면 좋은 성분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튀김 요리에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볶음 요리도 중불 2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샐러드에 뿌리거나 빵에 발라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고온 조리 시 생성되는 유해 산화물질은 장기적으로 혈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관 환경입니다. 빛, 열, 공기에 노출되면 산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반드시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고 서늘하고 직사광선이 없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뚜껑은 사용 직후 바로 닫아야 하고 개봉 후 6개월 안에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성분이 응고되거나 맛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정량입니다. 하루 1-2스푼이 적당하며 그 이상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담석증이나 췌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은 약을 과다 복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황금 규칙을 수백 명의 환자에게 적용해 왔고 놀라운 변화를 직접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20년 만에 관절 통증에서 해방되었고 어떤 분은 혈압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의 핵심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먹어야 하는지 이해하고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건강을 되찾고 어떤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차이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직접 경험하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배워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지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스스로 건강을 설계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 한 스푼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루를 지탱하는 약이 되고 남은 인생의 질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열쇠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뿐만 아니라 언제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올리브유는 이 원칙에서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식품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며 깨달은 사실은 같은 양과 같은 품질의 올리브유라도 섭취 시간과 조합에 따라 효과가 2배, 3배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섭취 시간입니다. 제 연구와 프랑스 리옹 대학과의 공동 실험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 섭취했을 때 혈관 청소 효과와 항염 효과가 최대 4배까지 높아집니다. 위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올레산과 폴리페놀 흡수율이 가장 높아지고 혈관 탄력성과 염증 지표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아침 공복에 섭취한 그룹은 혈관 탄력이 평균 40% 향상되었고 염증 수치는 30% 감소했습니다. 반면 저녁 늦게나 기름진 식사 직후 섭취한 그룹은 효과가 거의 없었고 일부는 오히려 지방간이나 체중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음식 조합입니다. 올리브유는 단독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 특정 식품과 함께 섭취했을 때 상승작용이 강력해집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속 라이코펜은 올리브유의 지방 성분과 결합해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 조합은 혈관벽 염증을 줄이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실제로 올리브유와 토마토를 함께 먹은 환자 그룹은 심장병 위험이 40% 이상 줄었습니다. 마늘도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항염 작용과 함께 혈액순환을 돕는데 올리브유와 결합하면 이 효과가 최대 5배까지 강화됩니다. 관절염이나 류머티즘 환자들에게 특히 유용하며 제 환자 중 일부는 이 조합을 꾸준히 섭취해 진통제 복용량을 줄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견과류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에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제가 올리브유의 장점을 보완해 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에서는 올리브유와 견과류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치매 발병률이 60% 낮았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조합도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고운 조리 음식과 함께 먹으면 발암 가능성이 있는 산화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제품과 함께 과다 섭취하면 칼로리 폭탄이 되어 체중 증가와 대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에 사는 정만호 어르신은 TV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매일 한 컵씩 올리브유를 그냥 마셨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했습니다. 또 서울의 김순자 할머니는 올리브유로 튀김을 하고 그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다가 혈관염증이 심해져 뇌졸중 위험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 모든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올리브유의 진짜 힘은 시간과 조합에 있습니다. 올바른 시간대, 올바른 음식과 함께 올바른 양을 섭취할 때만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제품이라도 몸속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올리브유를 친구로 만들지 적으로 만들지는 당신 손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섭취 방법이 친구를 만드는 방식인지 적을 만드는 방식인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래 사는 동안 더 많은 순간을 제대로 누리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수명이 아니라 삶의 질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올리브유 이야기는 결국 그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작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를 직접 보아왔습니다. 부산의 한 어르신은 심장질환으로 몇 번이나 수술을 고민했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고 올리브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며 식단에 신선한 채소와 좋은 단백질을 곁들이자 1년 만에 심장 기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손주의 결혼식에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건강에 관한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과 실천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저 역시 환자들과 함께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웠습니다. 완벽한 식품은 없다는 것, 좋은 것도 잘못 쓰면 해가 된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좋은 방법도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 말입니다. 올리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제품을 고르는 눈, 그것을 적절한 온도와 방식으로 사용하는 습관, 몸 상태에 맞춘 양과 시간 조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건강한 생활 습관과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올리브유는 음식에서 건강 자산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부터 무조건 많이 급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루 한 스푼의 올바른 올리브유처럼 작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놀라지 않고 오래도록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께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삶의 교훈을 남기고 싶습니다. 건강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선택, 예를 들어 병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언제 무엇을 먹는지,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5년 뒤, 10년 뒤의 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부엌의 올리브유를 다시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인지,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몸에 맞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올리브유 한 스푼은 그저 식재료일 수도 있지만 올바른 지식과 습관이 결합되면 그것은 내일 아침을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는 작은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에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꼭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와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80세, 90세가 되었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그저 막연히 그때쯤이면 여유롭고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70세 이상 노인 중 자신이 꿈꾸던 방식대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사람은 겨우 23%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77%는 왜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요? 저는 오늘 그 숨겨진 이유부터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 주변 사람들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 정년 퇴직한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여행도 다니고 좋아하는 취미도 즐기며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만에 허리 통증, 무릎 관절염,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배우자의 병간호로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돈은 조금 있었지만 건강과 활력을 잃은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절대 자연스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노년학 연구에서도 말합니다. 행복한 말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쌓아온 습관과 선택의 결과라고요. 미국 하버드대의 한 장기 연구에서는 건강한 80대 도 90대 노인들의 공통점이 평생 유지한 생활 습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무작정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지혜롭고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20년 후에 내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자기계발 문구가 아니라 실제 인생을 바꾸는 경고음입니다. 저는 여러 어르신을 만나 인터뷰하며 90세가 넘어서도 자립적으로 사는 분들에게서 세 가지 공통된 태도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지금의 불편함을 미루지 않고 해결합니다. 둘째, 몸과 마음의 훈련을 멈추지 않습니다. 셋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를 곧게 펴고 발목을 천천히 돌려본 적이 언제였나요? 아니면 새로운 취미를 배우기 위해 두근거리며 신청서를 쓴 적은 언제인가요? 나이 들면 조용히 다가오지만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제 주변의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85세의 한 할머니는 여전히 혼자 장을 보고 집안을 정리하고 친구들과 약속을 지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매일 15분 스트레칭을 했어.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기면 이것도 지나간다 라고 스스로 다독였지. 그녀에게 특별한 부나 명예는 없었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자유롭고 당당했습니다. 반대로 60대 초반에 은퇴 후 아무런 계획 없이 지낸 한 아저씨는 몇 년 만에 고립감을 호소하며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도 예전엔 친구 많았어. 근데 다들 바쁘고 나만 남아있는 것 같더라. 이 대목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노년의 삶을 망치는 건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관계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노후의 행복과 자유는 건강 목적 관계, 재정 내 기둥 위에 세워진다는 점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나머지도 연쇄적으로 흔들립니다. 의사들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관절과 심장은 50대부터 관리해야 80대에도 걸을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스스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80대, 90대에도 자립적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첫걸음은 바로 현실 직시입니다. 막연한 낙관 대신 지금 내 몸과 마음, 재정과 관계 상태를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 마치 겨울이 오기 전에 집의 창문 틈을 막고 난방기를 점검하는 것처럼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 그러나 그 시작이 축복이 될지 고통이 될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0년 후에 내가 오늘의 내게 고마워 라고 말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왜 준비하지 않았어 라고 후회하게 할 것인지는 오직 지금의 행동이 결정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늙어가고 싶은가?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건강과 자유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건강은 곧 자유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진실입니다. 돈이 있어도 좋은 집이 있어도 건강이 무너지면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특히 몸과 마음의 유연성은 노년의 자립도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고관절과 척추의 유연성이 좋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낙상 위험이 무려 67% 낮았습니다. 낙상은 노인 건강의 전환점이 됩니다. 한번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면 그 이후로 걷기조차 힘들어지고 결국 외출이 줄어들며 사회적 고립이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유연성을 단순한 운동 능력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보험과도 같습니다. 저는 92세의 한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는 여전히 스스로 양말을 신고 등 뒤 지퍼를 올리고 높은 선반에서 물건을 꺼냅니다. 비결을 물었더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대부터 하루 예쁜 스트레칭을 안 빼먹었어. 발목, 어깨, 허리, 목 다 부드럽게 해놔야 나중에 후회 안 해. 그의 말은 단순한 운동 조언이 아니라 노년의 독립을 지키는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간 전신 스트레칭을 하세요.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무릎을 부드럽게 굽혔다 펴고 어깨를 크게 원을 그리듯 돌립니다. 둘째, 한 번에 앉아있는 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게 하세요. 1시간마다 일어나서 30초 정도 몸을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10년 뒤, 20년 뒤의 몸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몸의 유연성만큼이나 마음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변화를 거부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방식, 익숙한 환경, 같은 사람들. 이 익숙함은 편안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갇히게 합니다. 90세가 넘어도 활기찬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는 받아들이고 대신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심리적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기술 배우기, 새로운 길로 산책하기, 처음 가보는 식당에서 식사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변화에도 적응하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한 87세 할머니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세상이 변하면 나도 변해야지. 나만 멈추면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배우고 가끔은 K-POP 공연도 찾아봅니다. 그녀의 삶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유연성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명상입니다. 하루 10분 호흡에만 집중하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는 습관, 그리고 유머 감각을 유지하는 것 역시 필수입니다. 웃음은 노년기에 최고의 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몸의 유연성은 넘어짐을 막고 마음의 유연성은 꺾이지 않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자유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산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은 노년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마을에는 이키가이, 온청 키자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게 만드는 이유, 살아가는 동기라는 뜻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강한 목적 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살고 질병 회복 속도도 빠르며 우울증 위험도 훨씬 낮습니다. 저는 80대에 들어서도 눈이 반짝이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하루가 결코 의무로만 채워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작은 일에도 이유를 두고 거기에 마음을 쏟습니다. 한 83세 할아버지는 매주 2번 아이들에게 장기를 가르칩니다. 내가 쌓은 기술을 그냥 묻어두기 아깝잖아. 아이들이 웃으며 배우는 걸 보면 내가 더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 그의 말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삶의 엔진이었습니다. 목적을 찾는 방법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봉사활동에서, 누군가는 글쓰기나 그림에서, 또 누군가는 가족 돌봄에서 그 목적을 발견합니다. 중요한 건 나의 하루에 기다림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일이 없으면 삶은 색을 잃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NIA 보고서에 따르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25% 이상 높았습니다. 심지어 봉사에 쓰는 시간이 한 달에 몇 시간뿐이더라도 그 효과는 뚜렷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다음 세대에 나누어 주십시오. 멘토링, 자서전 쓰기, 혹은 손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하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90세에 대학교에 입학한 분, 80세에 처음으로 피아노를 배운 분, 70세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분. 그들의 공통점은 지금이 제일 빠른 시기라는 믿음입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뇌를 자극하고 사회적 연결을 확장하며 자존감을 높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작은 감사 습관도 목적 의식을 키웁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3가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현재에 붙잡아 두고 사소한 것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88세 할머니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는 이유가 있으면 사는 힘도 생겨. 그 힘이 있으면 아픈 것도 견디고 외로운 것도 버틸 수 있어. 결국 목적은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입니다. 우리가 그 기둥을 세우는 순간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안전과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가 됩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집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다는 말은 나이가 들수록 진리라는 것을요. 그런데 이 편안함은 단순히 익숙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 안전하고 생활이 가능하며 나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 친화적으로 개조된 집에 사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요양원에 입소하는 시기가 평균 8년 늦어졌습니다. 문턱 하나, 손잡이 하나, 조명의 위치 하나가 독립적인 생활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한 82세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계단이 많은 2층 집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70대 후반에 무릎이 불편해지자 과감하게 1층으로 침실을 옮기고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부엌 선반 높이도 조정했습니다. 처음엔 이런 걸 왜 해야 하나 싶었어. 근데 지금은 덕분에 매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집을 안전하게 만드는 첫걸음은 작은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문턱을 없애고 바닥을 평평하게 유지하며 미끄러운 욕실에는 반드시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실제로 노인 낙상 사고의 80%가 욕실에서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주방은 자주 쓰는 물건이 쉽게 닿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높은 곳에 있던 냄비를 꺼내려다 넘어지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작은 배치 변경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은 집안 안전에서 의외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력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어두운 복도나 계단이 큰 위험이 됩니다. 밝고 부드러운 조명을 곳곳에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해진 뒤에 하려면 비용도 더 들고 마음의 부담도 큽니다. 60대부터 조금씩 환경을 바꿔두면 80세가 되었을 때도 내 집에서 스스로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저는 한번 상상해 보길 권합니다. 만약 내 몸이 지금보다 느려지고 힘이 약해졌을 때 내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말할 수 없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안전한 집은 단순히 사고를 예방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나는 여전히 나의 삶을 내 힘으로 지킨다 는 자신감을 주고 매일을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값으로 살 수 없는 노년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 그것은 바로 뇌의 젊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몸이 조금 느려져도 기억력과 사고력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 일상에서 지적 자극이 줄어들면 그 속도는 놀랄 만큼 빨라집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90세가 넘어도 치매 없이 건강한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평생 학습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공부는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뇌를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저는 86세에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한 한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젊었을 땐 바빠서 못했는데 이제 시간이 있으니 해보자고 마음먹었지. 처음엔 힘들었지만 매일 단어를 외우다 보니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어. 그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외국 친구까지 사귀었고 매일이 조금 더 신나는 날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뇌를 단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새로운 언어, 악기 연주, 요리, 미술 등 전혀 해보지 않은 분야에 도전해 보세요. 뇌는 낯선 정보를 처리할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또한 스도쿠, 바둑, 체스 같은 전략 게임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켜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도 있습니다. 평소 쓰지 않는 손을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양치하기, 왼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식사하기. 이렇게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면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며 자극을 받습니다. 독서는 여전히 최고의 뇌 훈련입니다. 하루 30분 종이책을 읽는 습관은 공감 능력과 언어 능력을 유지시키고 집중력을 높입니다. 특히 소설을 읽을 때 등장인물의 감정을 따라가며 뇌는 마치 실제 인간관계를 경험하는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디지털 기기 활용도 뇌에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사용법을 배우거나 간단한 동영상 편집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약간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너무 쉬우면 뇌는 게으름을 피우고 너무 어려우면 금세 포기하게 됩니다. 편안함을 살짝 벗어난 도전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저는 한 90세 어르신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머리를 쓰는 건 숨을 쉬는 것과 같아. 멈추는 순간부터 늙는 거지. 그 말처럼 뇌를 단련하는 습관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세상을 넓혀줍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세상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삶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단순히 오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안정된 재정과 건강한 관계,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생활 습관이 함께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돈만 있으면 된다, 혹은 사람만 곁에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둘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재정적 불안은 관계를 위축시키고 관계의 단절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90세까지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면 장기 재정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지금, 은퇴 이후의 삶이 3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의료비, 장기 요양 비용, 생활비, 취미나 여행 경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저는 한 78세 부부를 기억합니다. 이들은 젊을 때부터 국민연금, 개인연금, 소액투자까지 병행하며 수입원을 다변화했습니다. 덕분에 은퇴 후에도 경제적 불안 없이 봉사활동과 취미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반면 준비 없이 은퇴한 70대 초반의 한 지인은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병원비로 순식간에 저축을 소진했습니다. 그는 돈 걱정이 시작되면 마음이 늘 불안하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아진다고 했습니다. 재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패인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재정 계획은 건강 관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의료비와 영양 관리에 투자하지 못하면 몸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특히 중요합니다. 근육량 유지를 위해 닭가슴살, 생선, 두부, 달걀 등을 매일 챙기고 비타민 D와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 20분 햇볕을 쬐는 습관과 함께 우유, 멸치, 치즈 같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뼈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물 섭취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가 둔해져 탈수 위험이 높아집니다. 갈증이 없어도 하루에 1.5리터의 물을 나눠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소량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 역시 재정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80년 장기 연구는 인간관계의 질이 장수와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은퇴, 배우자 상실, 친구들의 사망 등으로 사회적 네트워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의도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한 85세 할머니의 습관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녀는 매주 교회 성가대 연습, 동네 꽃꽂이 모임, 손녀와의 영상 통화를 일정표에 넣습니다. 약속이 있으면 하루가 달라져. 준비하는 즐거움, 만나서 웃는 시간, 돌아와서 생각나는 대화까지 다 행복이야. 그녀의 말은 관계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삶의 리듬과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수면 습관이 이 모든 것을 지탱합니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질은 노년기의 면역력, 기억력, 감정 조절에 결정적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침실은 실팔 20도로 유지하고 취침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 화면을 멀리하세요. 저녁 늦게 마시는 카페인과 알코올은 피하고 대신 따뜻한 허브티나 우유를 마시면 좋습니다. 결국 재정, 건강, 관계, 수면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연결고리입니다.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하면 다른 것까지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를 함께 관리하면 노년의 삶은 훨씬 안정되고 무엇보다 자유롭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말리던 순간 빛 사이로 후두둑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보았죠. 손바닥 위에 남은 머리카락이 마치 작은 새 둥지처럼 둥글게 모여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어제보다 더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속에서 이상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진짜 병이 시작된 걸까?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장면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머리를 감아도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았는데 빗살에 걸린 머리카락이 잊히질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처럼 대머리가 되는 건 아닐까? 아버지가 거울 앞에서 한숨 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무력함과 체념이 고스란히 제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부러 머리를 감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머리가 기름지고 냄새까지 나는 것 같아 더 불편했습니다. 그래, 이렇게는 못 살지. 하지만 또 머리를 감았다가 어제처럼 빠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복잡한 마음이 계속 교차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놀랍게도 제 또래 친구 절반 이상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나는 포기했어. 그냥 모자 쓰고 다녀라며 씁쓸하게 웃었고, 또 다른 친구는 비싼 샴푸 써봤자 소용없더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 들어가며 누구나 마주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방법을 몰라서 방치하거나 잘못된 습관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방법이 없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머리를 감을 때마다 손끝의 감촉,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 두피 상태까지 세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머리를 감는 날이 오히려 더 많이 빠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깨끗하게 하려고 샴푸를 쓰는데 그 결과가 더 나빠진다면 분명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이 의문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고 저는 평생 습관이라고 생각했던 머리 감기를 완전히 새로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침에 배수구에 쌓인 머리카락을 보고 차라리 머리를 안 감는 게 낫나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죠. 하지만 그건 해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법을 바로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해답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이 문제로 불안해했고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시도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한 번의 충격적인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이 던진 질문. 나는 왜 머리를 감을수록 더 잃어가는 걸까? 오늘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시죠. 머리가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온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오히려 깨끗하게 열심히 관리하는 게 정답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그 열심히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물 온도입니다. 대부분 따뜻한 물, 아니 뜨거운 물이 더 깨끗하게 씻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두피는 피부 중에서도 가장 얇고 예민한 부위입니다. 뜨거운 물은 그 얇은 피부를 데워버립니다. 마치 꽃밭에 끓는 물을 붓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하고 개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모근이 힘을 잃습니다. 실제로 피부과 진료 데이터에 따르면 50세 이상 환자의 62%가 뜨거운 물 사용이 두피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샴푸의 사용 방식입니다. 광고에서는 늘 거품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저도 샴푸를 머리에 직접 짜서 비비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고농축 세제를 피부에 바로 붓는 것과 같습니다. 두피는 자극을 받으며 미세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반복되면 모발은 점점 가늘어집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어르신은 평생 그렇게 머리를 감으셨습니다. 정수리 쪽 머리가 유난히 빨리 빠진 이유가 바로 이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손톱입니다. 시원하게 긁어야 깨끗하다는 생각, 여러분도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손톱은 칼날과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 회복력이 떨어져서 긁힌 상처가 아물지 않고 염증이 퍼집니다. 저는 병원에서 현미경으로 그 상처 부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상처 주변의 모근이 이미 죽어 있거나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말라버린 나무뿌리 같았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겉보기에 청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발의 생명을 서서히 깎아먹습니다. 저는 이걸 환자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리고 제 스스로의 실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50명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관찰했습니다. 평소처럼 머리를 감는 그룹과 제가 가르쳐준 올바른 방법으로 감는 그룹으로 나누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잘못된 방법을 쓰던 그룹은 올바른 방법을 쓴 그룹보다 머리카락이 평균 2.7배 더 많이 빠졌습니다. 이쯤에서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저 역시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시작하면 머리뿐 아니라 마음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쓰기 시작하면 처음엔 시원함이 덜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몇 주 후 두피가 덜 당기고 가려움이 줄어든 걸 느끼게 됩니다. 머리를 감는 건 매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을 쌓아가면 그 피해도 매일 쌓입니다. 반대로 좋은 방법을 매일 실천하면 그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납니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머리를 감는 순간을 치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더러운 걸 씻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모근에 힘을 주는 시간 말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아마도 여러분은 한 가지 더 궁금해질 겁니다. 그럼 머리카락과 두피의 관계는 정확히 뭔가요?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평생 오해해온 머리카락과 두피의 진짜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카락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머리카락 자체에만 집중합니다. 샴푸 광고, 미용실의 안내문, 심지어 병원 상담조차도 머리카락의 굵기나 길이, 윤기에 대해 이야기하죠.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환자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머리카락은 이미 죽은 세포입니다. 우리가 빗질하는 그 긴 머리카락은 감각도 회복력도 없습니다. 한번 손상되면 절대로 스스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머리카락을 살리는 걸까요? 바로 두피입니다. 두피는 살아있는 조직이며 머리카락 공장이 있는 땅과 같습니다. 땅이 비옥해야 좋은 곡식이 자라듯 두피가 건강해야 튼튼한 모발이 자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건 10여 년 전 한국 전통 약초 연구를 하던 시기에 만난 한 어르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분은 80세가 넘었지만 머리숱이 또래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머리를 닦는 게 아니라 머리밭을 가꾼다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머리 감기라는 말을 버리고 두피 씻기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에게도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머리카락은 나무십, 두피는 뿌리와 흙입니다. 우리는 매일 입만 닦고 흙은 방치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이해한 환자들의 생활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피부과학 연구 자료를 보면 두피 관리 습관이 좋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모발 성장 속도가 평균 18% 빠르다고 나옵니다. 또 두피에 염증이나 각질이 적은 그룹은 머리카락의 평균 수명이 1.5년 더 깁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미용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이 머리 건강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여성 환자였는데 평생 머리카락만 신경 쓰고 두피는 무심하게 방치하셨습니다. 두피는 건조하고 붉게 변해 있었고 모근 주변엔 작은 각질 덩어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달간 머리카락이 아닌 두피를 중심으로 씻고 마사지하는 습관을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한 달 뒤 그녀의 두피색은 건강한 분홍빛으로 돌아왔고 솜털처럼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나도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두피를 가꾸는 건 단순히 모발을 지키는 것을 넘어 사람의 자신감과 표정까지 바꿉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머리카락 몇 가닥이 빠져도 대수롭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그 몇 가닥이 모여 머리숱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세 이후에는 두피 관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머리카락을 관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두피를 관리하고 있나요? 이 차이를 깨닫는 순간 탈모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 위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얹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제가 직접 경험하고 실험을 통해 확인한 커피라는 특별한 재료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 커피라는 단어를 두피 관리와 연결지었을 때 솔직히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머리에 도움이 된단 말인가. 하지만 7년 전 독일에서 열린 국제탈모학회에서 한 백발의 교수님 발표를 들으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카페인이 두피의 혈류를 늘리고 모근의 활동성을 높인다라고 말했습니다. 학회장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저 역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교수님은 120명의 탈모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6개월 동안 실험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그룹은 평소처럼 관리했고 다른 한 그룹은 블랙커피 추출액을 두피에 발랐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커피를 사용한 그룹은 머리카락 성장 속도가 평균 4.6% 빨라졌고 빠지는 양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현미경 사진 속 모근은 마치 깨어난 듯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저는 바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매일 머리 감기 전 15분 식힌 블랙커피를 두피에 분사하게 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설탕이나 프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진한 블랙커피여야 한다는 것. 결과는 학회 발표와 거의 같았습니다. 26귀졸명이 머리가 덜 빠진다고 느꼈고 18명은 눈에 띄게 머리숱이 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카페인은 미세혈관을 확장시켜 두피 구석구석 영양분을 보냅니다. 둘째, 모근 세포에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켜 새로운 머리카락을 만들 힘을 줍니다. 셋째, 탈모를 유발하는 DHT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니 머리가 자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진하게 내린 블랙커피를 완전히 식힌 뒤 스프레이 용기에 담아 머리 감기 15분 전에 두피에 골고루 뿌립니다. 그리고 송긋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줍니다. 절대 뜨거운 커피를 쓰면 안 됩니다.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하고 두피에 상처가 있을 땐 피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커피가 마법처럼 모든 탈모를 없애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피 상태가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 커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고 커피 요법을 병행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68세 남성분은 정수리 탈모가 10년 넘게 진행되었지만 3개월 커피 요법 후 정수리 피부색이 개선되고 새로운 솜털이 올라왔습니다. 그분이 아내가 머리 심었냐고 물어봤다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커피는 마시는 순간도 좋지만 머리에 입히는 순간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 연금 생활을 하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피만 관리해서는 완전한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 자체를 보호하는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가 머리의 갑옷이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머리카락은 자라나는 순간부터 외부의 공격을 받습니다. 햇빛, 바람, 먼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샴푸와 드라이기까지. 특히 나이가 들면 두피의 피지 분비량이 줄어들어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천연막이 얇아집니다. 그 결과 머리카락은 더 건조해지고 잘 끊어집니다. 저는 이걸 갑옷이 벗겨진 병사에 비유합니다. 전쟁터에 맨몸으로 나가면
작은 돌멩이에도 상처를 입는 것처럼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저는 오래전 인도 여행에서 얻은 영감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서 만난 62세 할머니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이 윤기와 탄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비결을 묻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안 여자는 매일 코코넛 오일을 머리에 발라요. 어머니도, 할머니도, 그 전 세대도. 처음엔 단순한 전통이라 생각했지만 나중에 연구 자료를 보니 과학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오일은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머리카락 표면에 얇은 막을 만들어 샴푸와 바람,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둘째, 머리카락 속 수분을 지켜줍니다. 이는 특히 겨울철 건조한 남방 환경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오일에 함유된 비타민과 지방산이 손상된 머리카락을 부분적으로 회복시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두 가지 오일을 추천합니다. 하나는 미간류, 즉 쌀겨에서 추출한 오일입니다. 비타민 E 함량이 올리브유보다 3배 높고 한국인의 피부와 잘 맞습니다. 다른 하나는 코코넛 오일로 분자가 작아 머리카락 깊숙이 침투합니다.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두피 트러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사용법은 간단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바닥에 동전 크기만큼 덜어 양손으로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 바릅니다. 절대 두피에는 바르지 않습니다. 실 1호분 후 평소처럼 머리를 감습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머리가 기름져 보일 수 있으니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69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파마와 염색으로 머리카락이 늘 푸석했고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진다고 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이 제 머리카락을 만져보고 20살 때 같다고 했어요.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흘러내리던 그 모습은 단순한 미용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자신감을 되찾는 순간이었죠. 커피가 두피의 흙을 비옥하게 만든다면 오일은 자란 머리카락을 지켜주는 갑옷입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두피와 머리카락을 함께 살리는 완벽한 머리 감기의 8단계 비법입니다. 머리를 감는 건 평생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습관은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머리카락의 수명을 깎아먹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제대로 된 머리 감기만으로 머리카락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다듬고 검증한 8단계 비법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입니다. 손목 안쪽에 닿았을 때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두피 장벽이 손상되고 너무 차가우면 때가 잘 안 씻깁니다. 두 번째, 샴푸 전에 물로 1, 2분 충분히 헹굽니다. 이 과정만으로도 먼지와 피지의 70%가 제거됩니다. 커피나 오일을 사용한 경우 2단계에서 부드럽게 씻겨나갑니다. 세 번째, 샴푸는 손바닥에서 거품을 내야 합니다. 절대 머리 위에 직접 짜지 마세요. 손바닥의 동전 크기만큼 덜고 물을 살짝 섞어 거품을 만든 뒤 두피에 올립니다. 네 번째, 손톱 대신 손끝 지문으로 마사지합니다. 앞머리에서 정수리로, 옆머리에서 위로, 뒷머리에서 위로 각 부위를 10초씩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문질러 줍니다. 다섯 번째, 머리카락은 거품으로만 씻습니다. 두피를 마사지하며 나온 거품을 그대로 머리카락에 흘려보내듯 쓸어줍니다. 머리카락끼리 비비면 표면이 손상됩니다. 여섯 번째, 헹구는 시간은 샴푸한 시간의 2배입니다.
미세한 잔여물이 남으면 가려움과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7번째,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만 발라야 합니다. 두피에 닿으면 모공을 막아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8번째, 마지막 헹굼은 미지근한 물에서 점점 시원한 물로 바꿔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공이 조여져 두피가 상쾌해집니다. 이 8단계를 환자들에게 실천하게 한 뒤 3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5세 남성 환자는 아내가 머리가 굵어진 것 같다고 했다고 했고, 평생 가려움에 시달린 58세 여성은 머리 감고 나면 시원하고 가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국 머리 감기는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매일 두피와 머리카락을 살리는 치유의식입니다. 여기에 오늘 배운 3가지, 커피로 두피 살리기, 오일로 머리카락 보호하기, 그리고 8단계 감기 비법을 합치면 탈모의 70%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유전이 전부가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머리 운명을 바꿉니다. 머리카락은 우리의 자존심이고 자신감입니다.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함께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머리카락 건강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한 머리카락을 가꿔 나갑시다.